네, 내년 의료보험비의 급등을 막기 위한 대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Social Security Emergency Inflation Relief Act, 번역을 한다면 소셜연금 긴급 물가 대응 법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일단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매년 최대 $200의 추가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셜연금인 SSA를 비롯해서 SSI 그리고 재향군인 수당 등 받는 모든 그런 연금 매달 받는 분들 SSA든 SSI든 재향군인 수단이든 저소득층 연금이든 이런 거 저소득층 보조금이든 이런 걸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한 달에 200불을 더 추가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의료비용비 폭등으로 인한 어떤 부담을 상쇄하는데 사용하라 이런 얘기죠. 자, SSA 이건 이제 일한 은퇴 연금이죠.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나중에 받는 것, 그리고 SSI 저소득층, 그리고 재향군인 수당 모두가 대상인데 현재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음에 따라서 이 노년층의 식료품비 그리고 플러스 의료비 등이 이제 증가하는 그 부담으로 인해서 이를 한시적으로나마 일단 급하게 그리고 200불이면 크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좀 도움을 주자라고 해서 지금 급히 마련되고 있는 것이 그 긴급 물가 대응 지원 법안입니다. Social Security Emergency Inflation Relief Act라는 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SSI나 SSA 수급자는 해당 법안의 그 진행 상황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통과되면 일단 당장은 내년에 일단 6개월이라도 한 달에 200불씩 더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6개월 이후에는 또 다른 법안이 연장이 되거나 인상이 되거나 아예 자리를 잡거나 이렇게 법안이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얼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단 6개월 한시적으로 200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통과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200불이 더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돈은 그리고 세금 낼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즉 과세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래서 세금에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또 다른 내가 어떤 연금이나 어떤 베네핏을 받는데 그 베네핏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통과돼서 정말 지급이 된다 하면 맘 편하게 받으면 되는 그 액수입니다. 자, 이 법안을 앞서 말씀드렸죠. 일단은 그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민주당에 굉장히 오래된 그 관록 있는 그런 그 의원이죠.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그리고 척 슈머, 그리고 란 와이든 등의 의원들이 주도로 해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금 받는 사람, 은퇴연금, 그다음에 SSI, 그다음에 장애수당 받는 등등등등 사람들한테 200불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일단 한시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원 본회의에 올라가서 좀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일단 상원에서 파이낸스 커미티에서 지금 일단 발의가 됐고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 상원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하원으로 보내지면 하원에서도 또 표결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되고 좀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무슨 한 달에 1,000불, 2,000불 주는 것도 아니고 200불씩 6개월 하니까 좀 심플한 면이 있어서 이게 이제 다수당이 아닌 민주당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공화당에서 동의할 가능성이 나름대로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좀 액수도 적고 심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짧은 기간 내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일단 올해 말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이걸 시행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없죠. 그게 이제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빠른 어떤 초당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지금 단점, 어찌 보면 좀 유일한 단점입니다. 그 외의 내용 자체는 그리 부담스럽지 않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공화당 쪽 의원들도 이 정도면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가볍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가볍다라는 것은 액수와 기간입니다. 기간도 1년 연장 이게 아니고 6개월. 그리고 액수도 800불, 1000불 또는 2000불도 아니고 단 200불. 그래서 이제 좀 캐주얼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좀 동의할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 이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 위주로 주도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입니다. 시니어들이 또는 해당되는 그런 유권자들이 직접 상하원 자신의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의원에게 전화, 뭐 이메일 이런 걸 해갖고 지지 의견, 이런 법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당신 거기에 투표를 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투표를 해달라. 이런 의견을 전달하는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유권자들이요. 자신의 지역 상하원 의원들, 특히 이제 이번 법안의 경우는 상원 의원 파이낸스 커미티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상원 의원에 전화하는 게 중요하죠. 모든 지역구에 다 상원 지역 사무실이 있죠. 그 사무실에 뭐 직접 전화해서 하면은 가장 임팩트가 있겠지만 뭐 직접 전화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뭐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요. 또 우편으로 편지로 보내도 됩니다. 뭐 구글 서치하면 내 해당 지역구의 상원의원은 누구이며 이 상원의원에게 컨택하려면 메일링 애드레스는 뭐고 이메일 애드레스는 뭐고 뭐 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말씀드립니다만은 직접 전화하기가 부담스러우면 편지를 써서 뭐 손편지도 좋고 타이핑도 좋고 그래서 발송하거나 의원 사무실에 이메일 주소를 확보해서 이메일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보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뭐 편지나 이메일 영어로 보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챗 GPT에 들어가서 한국말로 다 쓰고 난 다음에 위의 내용을 영어로 보내죠. 특히 이 영어로 네가 번역한 건 이걸 내가 편지 형식으로 해서 상원 의원 연방의회 의원한테 보낼 거니까 포멀한 그런 폼으로 포멀하게 영어로 번역해줘 하면은 뭐 5초 10초면 금방 쫙 나옵니다. 그거 그대로 copy and paste 해서 이메일 보내면 됩니다. 내 이름만 써서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왜 지금 효과가 있을 것 같으냐? 바로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이제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은요, 유권자들의 의견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기적인 그런 타이밍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면을 우리 유권자들이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 거고요. 상원의 파이낸스 커미티에서 발의됐다 그랬죠. 거기 소식에 귀를 계속 기울이고 언제 표결이나 또는 청문회가 잡히는지 또 잡히면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표결 있기 전에 우리들의 의견을 액티브하게 전달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뭐 일일이 이 상원 의회의 소식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뭐 접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의회 소식 접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매일 거기 들어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저 같은 뉴스 영상을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제가 대신 매일 체크해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구독 눌러 놓으시고 함께 하시면 이 상원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표결을 했다라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또 만일 통과돼서 200불 준다면 그 200불은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에 또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 등등등 이런 것을 제가 즉각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요, 의회에서 의원들, 즉 입법부 의원들이 준비하는 것인데요. 입법부가 아닌 삼권분립이잖아요. 지금 입법, 사법, 행정. 뭐 사법은 법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입법부 얘기를 이제 방금 전에 해드렸는데 행정부에서도 지금 뭔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부는 조만간 보험료 급등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의료비용 관련 새로운 제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뭐 어찌 보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 갖고 막 하는 것보다는 행정부에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죠. 뭐 툭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의회의 승인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통령 행정명령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시간이 많이 없을 때에는 행정부가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시간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오바마 케어를 통한 정부 보조금 지급이 다음 달 31일에 이제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 1월 1일 이후부터는 보험료가 급등할 전망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내년 선거의 민심 위반을 우려하는 뭐 공화당 의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 이 트럼프 정부가 몇 가지 대응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과는 또 별도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대응책을 몇 가지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몇 가지가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향후 2년 연장 방안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뭐 6개월 어쩌고저쩌고 혹은 이제 200불을 6개월만 빨리 주자. 빨리빨리
그 서명 빨리빨리 통과시키자. 뭐 이런 건데 요건 이제 의회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캐주얼하게 만들어서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면도 좀 있고요. 행정부는 뭐 통과시키고 그런 거 없이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2년 연장 방안입니다. 뭐요?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2년 연장해 주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꼭 오바마 케어라고 안 하더라도 그런 형식의 보조금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아예 무슨 트럼프 케어로 바꿀 수도 있죠. 이 만료되는 보조금을 1년간 연장하는 플랜이 지금 그 아이디어가 지금 민주당 의원 주도로 지금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그 연방정부 셧다운 될 때도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 연장하자 이제 민주당이 했는데 공화당은 안 돼. 무조건 끝내야 돼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셧다운이 발생했는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1년 연장이 아니라 아예 2년 연장 방안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근데 2년 연장도 생각하는데 왜 지난번에 1년 연장을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네, 그건 오바마 케어를 1년,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원금을 1년 더 연장해 주자. 이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바마 케어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참에 그런 그 보험료 지원금 자체를 이름을 바꿔서 1년이 아니라 2년 해주는 뭐 그런 걸 지금 아이디어를 행정부에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1년이 아니라 이제 2년 연장하자라는 그런 플랜도 제안한 상태인데 이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다 초당적으로 지금 이 안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자격 요건을 좀 강화하는 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1년이 아니라 2년을 연장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좋은 점이죠. 긍정적인 측면인데 조금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격을 좀 강화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좀 더 확보하되 그거를 수혜받는 사람들 숫자를 좀 줄여서 이 예산 갖고 좀 더 오래 줄 수 있게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될 수 있지만 약간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보더라인에 있는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수혜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득 상한선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연봉 연 수입 7만 불 이하 되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앞으로 2년 연장이 만일 통과된다면 7만 불이 아니라 뭐 6만 불 이하 돼야 된다. 5만 불 이하 돼야 된다. 이게 좀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서 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박탈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숫자는 줄고 또 이들에게 그 베풀어야 되는 보조금 지급 연장은 더 오래됐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공화당은 물론이지만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방안은 그러니까 자격을 좀 더 강화할 경우에 이 방안은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히 가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가입자가 이제 자격을 강화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앞서 말씀드린 소득 상한선을 좀 낮추는 것도 있겠지만 완전 무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프리미엄 제로죠. 한 달에 내가 이 의료보험비로 내는 돈이 연방 보조금 받고 나는 내 주머니에서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그걸로 가능할 정도의 그런 월 프리미엄이 제로인 사람, 완전 무료가 되는 그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먼슬리 프리미엄, 즉 최소한의 월 페이먼트를 본인이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정책도 그러한 어떤 일종의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마지노선도 좀 마련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뭐 이해가 되죠. 자격 조금 강화하고 그리고 내가 돈 한 푼도 안 내고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는 안 해주겠다. 아무리 좀 어려워도 주머니에서 100불, 150불 정도는 내야지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부담을 좀 줄이면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또 그 보조금을 1년 연장이 아니라 2년까지 지급할 수도 있고 정부의 예산이 좀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중에 전부 다가 해당되든지 아니면 한두 가지가 채택돼서 빨리 시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일부 가입자의 월 프리미엄이 지금보다 2배, 많게는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때문에 내년에는 수백만 명이 보험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유, 난 내 사정으로는 이렇게 비싸진 의료보험 들 수가 없어라고 아예 그냥 무보험자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금 더 디테일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 중에서 몇 가지가 지금 새롭게 나온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화당은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고요. 그 안에 뭔가 드라마틱한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표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즉시 바로 이제 전해 드릴 테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독해 놓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이 소식을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카리브해에서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데 이게 좀 사그라들지 모르고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요, 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연계된 인물들을 그리고 그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을 했습니다. 외국 테러 조직으로 어떤 공식 지정했다. 이런 게 무슨 의미냐라면 군사공격의 어떤 명분이 지금부터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이 어제 이후에 급격히 높아졌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국무부는 베네수엘라의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라고 있습니다. 카르텔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르텔, 그리고 데 로스 솔레스, 이거는 태양의 빛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카르텔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가 이제 태양이잖아요.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라는 이제 그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을 국제적인 테러 조직으로 미국 정부가 공식 지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용어는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 이 용어는 베네수엘라 군, 특히 군 수뇌부 그리고 국경 수비대, 군 고위층 이 내부의 약물 비밀 밀매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기존에도 있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들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용어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들은 테러 조직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명한 겁니다. 자, 이 카르텔을 미국이 해외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을 했는데 그럼 지정 날짜는 언제냐? 2025년 11월 24일. 바로 어제 날짜부로 이걸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이후에 이 카리브해에서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지정 발표가 어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걸 그렇게 지정한다라고 할 때 바로 오늘부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부터 아니면 다음 주부터 몇 월 며칠부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 국무부가 어제 발표하면서 바로 오늘 이 시간부로 그렇게 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 조직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정권의 고위 군부와 연계되어 있는 비밀 약물 밀매 네트워크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이 조직이 약물 밀매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각종 폭력 행위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테러 조직 지정이라는 것은 미국이 새로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기반,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어떤 명분 이런 걸 제공한다라는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명분도 없이 어떤 특정 나라를 미국이 군사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해외 테러 조직이다라고 지정을 해놓고 군사공격 명분을 쌓기 시작했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군사 공격할 가능성이 그래서 어제 이후부터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징후 중에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징후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징후가 이거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연방 항공청이,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이죠. 연방 항공청 FAA가
어제자로 또 베네수엘라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사들에 대해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뭐 거기를 가지 마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뭐 다른 나라의 어떤 항공기에 대해서 그 상공을 날지 마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건 내정 간섭이니까. 하지만 그 베네수엘라를 들어가거나 또 거기서 나오거나 또는 그 인근 지역 영공이나 해역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나라의 항공사들에 대해서 그 지역을 다닐 때 주의하라라는 주의보를 발령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어제자로요. 자, 그러자 이제 거기 다니는 비행기들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뭐 스페니시 쓰는 나라들의 비행기가 거길 많이 가죠. 대표적인 유럽에는 스페인 비행기가 거기 많이 가고요. 또 포르투갈 비행기도 많이 갑니다. 포르투갈은 뭐 스페니시는 아니지만 포르투기스 쓰지만 그리고 뭐 튀르키예 국적 등의 항공사 등이 있는데 총 보면 한 6개 이상의 그 항공사가 그 이 주의보가 발령되자마자 발빠르게 그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는 항공편을 싹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왜요? 겁나니까. 미국이 이게 그냥 엄포용으로 이렇게 주의령을 발표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뭐 300명씩 막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하나에. 그 300명씩 타고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도 막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나라의 항공사 6개 항공사가 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항공편을 어제부로 다 캔슬시켜 버렸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어제 베네수엘라 주변의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고 군사 활동이 고조되고 있다라면서 이곳을 비행하는 항공사에 주의하라는 발령을 내렸고, 그 발령이 떨어지자마자 실제로 캔슬하는 항공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특정할 수 없는 어떤 위협이 베네수엘라에 이 착륙하는 비행기에 위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보를 발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정할 수 없는 어떤 위협이 있다.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시인한 겁니다. 연방항공청의 이 같은 주의보 발령이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상당한 심각한 우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징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징후가 벌써 이제 굵은 징후만 해도 벌써 2개가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 이거를 해외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명했다, 어제부로. 그리고 어제부로 이 지역에 다니는 항공사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2개만을 놓고 봐도 상당히 이제 군사공격 징후가 좀 있다, 높아졌다, 이렇게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반미 성향의 콜롬비아는 이제 뭐 베네수엘라의 뭐 당사자는 아니지만 반미 성향을 같이, 그 색깔을 같이 하죠. 이제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국가를 봉쇄하는 것은 사람을 봉쇄하는 것이고 이는 반인도주의적인 범죄 행위다라면서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콜롬비아가 베네수엘라를 대신해서 어제 이제 미국을 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 공격 가능성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확실히 어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명령만 떨어진다면 군사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인 어떤 병력 동원이나 이런 거는 뭐 사실 이미 다 지난주에 다 끝나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지작거리는 그 카드의 패를 어떻게 빼느냐, 소위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당히 좀 그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그 긴장감이 이 카리브해 지역에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상당히 이거 좀 약간 의외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과 만나기도 했지만 또 어제 저녁에는 또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국 부산에서 있었던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관계와 대만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 한국에서는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에이펙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에서 계속 머물면서
중국 주석과 회의를 하면서 이 에이펙에 참석 안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에이펙 본회의에는 참석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 갔고,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오로지 시진핑을 만나러 간 거였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에서 회담을 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 경주에 있으면서도 왜 본회의는 참석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슬그머니 한국은 갔지만 그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인근에 있는 부산에서 이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우리가 한국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가졌고 또 많은 중요한 공감대를 당시 이루었었다라면서 이를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배가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항로를 교정하고 또 동력을 불어넣었고 그때 그 부산에서 그래서 세계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은 그때 그 부산 회담 이후 중미 관계는 전반적으로 훨씬 더 그 전보다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면서 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또 그때보다는 좀 더 안정을 찾고 양국 정상이 좀 더 서로 간의 이해를 나누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어제 저녁 통화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실은 다시 한번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힘을 합하면 그리고 그 의지를 합하면 양쪽 모두가 이로울 수 있고 싸우면은 양쪽 모두가 함께 다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싸우면 둘 다 다치고 힘을 합치면 둘 다 이로울 수 있다. 윈윈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으르렁대야만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인들이 겉으로 얘기한다고 시진핑 주석의 그게 진심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시진핑 주석의 제가 마음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가 함부로 뭐 해석하려고 들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만 제가 이제 가감 없이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쌍방이 서로를 성취시키고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기를 나는 원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은 또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어떤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온화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경제 문제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온화하게 썼는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강경한 어떤 원칙적인 입장 그걸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의 중국으로의 복귀는 전후 그러니까 2차 대전 후 세계 질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중국과 미국은 과거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맞서서 함께 싸우는 바 있고 현재는 더욱더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공동으로 우리가 함께 잘 파시즘에 맞서는 그런 입장을 견제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대만이 중국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어찌 보면 기본적인 문제고 당연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파고 들어가면 내정 간섭하지 마. 이제 이런 얘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전화 통화를 갖고 그에 대한 어떤 시진핑 주석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 전화 통화를 했다. 전화 통화 결과 시 주석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듯이 위대한 지도자다. 위대한 지도자다. 뭐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부산 회담 이후에 우리는 좀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이 정도만 짧게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쳤습니다. 좀 후속 조치가 또는 후속 발표가 미국에서 좀 더 곧 이따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고국을 떠나서 인도적인 체류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미국에 거주해 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명이냐고요? 무려 한 20만 명 됩니다. 어떤 특정 국가 출신의 사람이 미국에서 이민자 그룹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 게 20만 명? 이건 뭐 많은 것도 아니죠. 우리 한인들, 한국 출신 한인들을 따진다면 지금 뭐 150만, 200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 전국에. 그런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20만은 많은 건 아니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 20만 명이라는 게 전부 다 3년 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20만 명이라는 우크라이나 소위 말하는 망명인들 그 그룹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단체로 집단 추방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천 명도 2만 명도 아닌 20만 명이요.
자, 미국 내 약 20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 6개월간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우리는 시달렸습니다. 미국을 떠나야 한다라는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을 떠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어딘가로 가서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건 우리를 두 번 힘들게, 두 번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 라면서 굉장한 불안과 공포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6개월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들에 대한 망명, 체류, 자격 그런 걸 다 박탈해버린다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인도주의적인 체류 허가가 만료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미국 내 우크라이나 사람들, 인도주의적인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0만 명 됩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인도적 체류 허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전쟁 초기 2년간 약 26만 명이 그래서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이번에 1월 20일 출범한 이후에 이 인도적 체류 허가 프로그램의 신청과 갱신 처리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정도인데 최근에 그렇게 인도적인 망명으로 들어온 사람이 한 6개월 전에 들어왔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난 2022년 이후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 들어온 26만 명 중에 한 6만 명 정도만 시간이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 20명 정도는 이미 인도적인 체류 허가 시간을 다 넘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이들이 이제 불법 체류 신세가 돼버린 거죠. 자, 전임 바이든 정부 때라면 이걸 뭐 연장시켜 준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준다든지 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공표를 했죠. 더 이상 체류 허가 연장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뭐예요? 그 기간 끝나면 나가야지 안 나가면 너희들 바로 그날부터 불법 체류 되는 거야라는 얘기인데 실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20만 명이나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3월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체류 허가 취소 기간을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아예 체류를 망명으로 인정해서 허가해준 그 자체를 취소해 버릴까? 이것도 트럼프 행정부는 검토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지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취소, 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체류가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이 속출하면서 지금 현재 다 합치면 한 2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카테리나 골리즈다라는 한 우크라이나 사람, 미국의 그 망명 자격으로 와서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기의 이름 다 까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5월에 그 정식 망명 체류 자격이 다 오바됐고 체류 기한이 이제 만료됐고 이 때문에 자동으로 자신은 불법 체류자가 신세가 됐다라면서 지금 현재 자신은 불법 체류 신세가 됐고 그날 이후로 자신은 추방 위기에 직면한 상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세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상황이 돼버리자 결국은 자기가 미국에 와서 비록 망명인이지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은 그때까지는 갖고 있었으니까 호텔에 취직해서 청소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망명 체류 기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 날부터 불법 체류 신세가 되면서 자신은 회사에서 자른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불안해서 잡혀갈까봐 직장도 막 들이닥치니까 불안해서 그 호텔에서 청소하는 일도 그만두고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골리즈라는 지난 6개월 동안 햄스터 쳇바퀴를 돌리는 것 같이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렸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햄스터가 쳇바퀴 계속 돌려도 끝이 없잖아요. 하루 24시간. 본인의 불안감과 공포가 하루 24시간 끝없이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민 당국에 붙잡혀서 추방될지도 모른다라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떨면서 실내에 머물러 있거나 하루 종일 그냥
방 안에만 있거나 아니면 자진해서 미국을 떠난,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이 불안감과 공포를 견디다 못해. 아우, 다른 데 가서 뭐 그지로 살더라도 이렇게 불안하게 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미리 떠나버린 그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있다라면서 그럼 미국을 떠난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미국하고 이제 경계가 있는 캐나다로 많이 갔고 그러나 뭐 멕시코로 간 사람들은 많이 없고 주로 이제 캐나다로 걸어서 또는 차를 타고 이렇게 떠났고 그 외에는 이제 유럽으로 조금 간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저 밑에 남미 쪽으로 간 사람들도 좀 있다. 하지만 대다수 우크라이나 망명으로 와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감과 공포 속에 지금 매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러시아 군에 의해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라고 이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건 선택지가 아닙니다라는 대답이 거의 다였습니다. 뭐 누구나 자기 고향을 가고 싶어 하죠. 가장 좋은 선택지죠. 자기 고향을 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들은 어차피 그 고향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그 고향에 살다 보면 매일 막 포탄도 쏟아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고향을 떠났는데 아무리 고향이 그리워도 목숨을 걸고 생사가 넘나드는 그 고향을 다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선택지가 되지 못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마이크 퀴글리 하원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퀴글리 의원은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미 전국적으로 한 20만 명이 되는데 자신의 지역구의 사람들 중에서만 한 200명 정도가 자신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오거나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작은 상원도 아니고 하원이에요. 하원은 미 전국에 435명 있잖아요. 상원은 딱 100명밖에 없는데 하원은 435명. 이니까 뭐 지역구가 뭐 상원에 비해서 넓진 않죠. 그 작은 지역구 내 이 작은 지역구에만 해도 벌써 한 200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라고 하소연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현재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불안으로 인해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삶의 터전을 잃는 등의 아픔을 누가 잘 알아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한민족이죠. 네. 우리 한민족도 사실은 너무나 그런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오래전에 그랬던 것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겠구나라서 해서 이제 뭐 이민법 여부를 떠나서 참 뭐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그 말씀은 뭐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이제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민법을 어기는 것까지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참 가슴이 아프다. 참 전쟁이란 게 이래서 좀 잔인하고 비극적인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이면서도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뉴스를 한 가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7개국의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관광세를 받지 않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런던입니다. 주요 7개국이라는 것은 뭐 임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G7 할 때 그 나라들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이 지금 관광세가 없는데 영국 런던도 지금 조만간 이 관광세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은 현재 의회 통과 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사회 강화 법안을 통해서 각 도시에 관광세 도입을 가능하도록 관련 권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정부에 너희 도시가 관광세를 받아도 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줄게.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권한을 받고도 관광세를 차지 안 하는 도시도 있겠지만, 누가 안 하겠어요? 대부분 다 관광세 차지하려고 하겠죠. 런던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런던의 그 사디 칸 시장은 런던 관광세 도입을 위해서 지자체장의 권한 이용이 필요하다라고 가장 오래전부터 얘기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칸 시장 측은 런던 관광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 관광세 도입 시에 긍정적인 그 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런던을 좀 더 멋있게 발전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런던시 측은 다른 국제적 도시와 유사하게 적당한 관광세는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G7, 주요 7개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G7의 그 주요 도시는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런던, 그리고 이제 파리, 민헨, 밀라노, 토론토,
뉴욕, 그리고 일본의 도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7개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런던만 관광세를 받지 않는 도시로 남아 있는데 곧 런던까지도 관광세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런던이 어떤 종류의 관광세를 징수할지, 그리고 징수한다면 얼마를 책정할지는 뭐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많으시죠? 그래서 여행 관련해서 뭐 이런 내용은 뭐 받아야 뭐 몇백 불을 받겠어요. 그죠? 뭐 10불, 5불, 10불, 20불 정도 될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주머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마도 40대 한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1970, 80년대 인기 아나운서로 활약한 변웅전 아나운서가 한국 시간으로 23일 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혜민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맞다. 변웅전 아나운서 맞아. 우리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봤는데 라고 생각 드시죠? 그러면 그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돌아가실 때 나이를 향년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향년 85세였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산 농고를 졸업한 뒤에 중앙대 심리학과에 재학 중이던 1963년 중앙방송국, 이 중앙방송국이 지금은 이제 KBS죠, 그게. 근데 이제 과거에는 중앙방송국이라고 했는데 현 KBS 거기에 최초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아나운서가 돼서 이제 KBS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MBC로 옮겼죠. 그래서 이제 MBC로 옮긴 후에 거기서 꽃을 폈습니다, 이분이. 당시 최고의 예능 PD였던 김경태 예능국 국장에게 발탁이 돼서 기억하시죠? 유쾌한 청백전, 네, 그리고 묘기대행진, 또 명랑운동회 등을 통해서 수려한 진행과 특유의 너털 웃음으로 이제 인기를 많이 끌면서 국민 MC로 이때부터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뭐 유쾌한 청백전 이런 거는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또 명랑운동회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분이 국민 MC로 자리를 잡았을 때 그분을 도와주면서 보조 MC로 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뽀빠이 이상용입니다. 네. 보조 MC로 하다가 결국은 본인도 인기를 끌면서 이제 독립해서 뭐 뽀빠이 이상용이 뭐 나중에는 뭐 변웅정 씨보다 막 더 유명해지고 뭐 그랬을지 수도 있지만 여하튼 변웅정 아나운서의 보조 MC로 출발했던 사람도 이 뽀빠이 이상용으로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지난해 한국 아나운서 클럽 유튜브에 올라온 그 생전 고인의 그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 변웅전 아나운서께서 처음 입사한 건 중앙방송국, 즉 KBS죠. 그래서 나는 KBS가 나의 고향 같다. 그래서 나는 내 고향인 KBS에서 처음으로 말을 하는 법을 배웠고, 그러니까 말을 왜 못하겠어요. 말을 잘하니까 아나운서가 됐겠죠. 그런데 정말 아나운서다운 말, 또 말을 절제되고 제대로 잘하는 법, 뭐 이런 걸 뜻하는 거겠죠. 여하튼 KBS에서 나는 말을 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MBC에 가서 내가 배운 그것을 꽃을 피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멋진 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유쾌한 청백전에 관련된 질문도 뭐 그때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데 그 유쾌한 청백전이 얼마나 이제 유명했냐면요. 뉴스와 드라마를 포함해서 시청률 1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 뭐 미국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도 과거나 현재나 일단 시청률 1위는 뭐 모든 방송국이 공통적으로 9시 뉴스입니다. 지금은 뭐 8시에 하기도 하지만 뭐 9시 뉴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 뉴스가 이제 항상 시청률 1위예요. 늘 과거나 현재나. 그런데 그 당시 잠깐 유쾌한 청백전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할 때는 그 9시 뉴스 시청률을 이긴 적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했고 유쾌한 청백전이 그다음에 이제 명랑운동회 이 명랑운동회 역시 운동회 그 막 관람석 방청객을 이제 불러놓고 이제 무슨 넓은 그런 체육관 같은 데서 하잖아요. 그때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체육관 유리창이 막 깨질 정도로 막 인파가 몰리고 인기가 많았다라고 이제 당시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고 변웅전 아나운서는 유쾌한 청백전 촬영 중에 여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촬영 도중에 그걸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촬영을 끊을 수도 없었고 또 본인이 어떤 그걸 표시낼 수도 없었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 자신의 여동생이 방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속 촬영을 강행하면서 막 웃어주고 같이 웃어줘야 되고 같이 막 재밌는 순간을 만들어야 줘야 되고 그렇게 힘겹게 속은 타들어가고 뭉개지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했던 그 순간을 정말로 잊을 수가 없다라면서 자신에게 꼽는 어떤 그 순간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회고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 후에 이제 정계에도 좀 발을 붙이셨죠. 1995년 이분이 이제 충남 서산 출신이라 충청도를 지역으로 했던 그 정당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고 김종필 총재가 만들었던 자민련. 그 자민련 대변인을 1995년에 맡으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6년 15대 총선을 시작으로 해서 16대 그리고 하나 건너뛰고 18대 서산 태산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기억이 우리가 좀 가물가물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저 그냥 변웅전 아나운서로만 우리가 기억이 되는데 중간에 그렇게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4년 임기니까 3, 40이 한 12년 했죠. 우리가 이제 그걸 잘 기억 좀 오래돼서 벌써 1996년이니까 3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8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니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까지도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4년 전이었던 2011년 자유선진당이라는 뭐 조그만 소형 정당의 대표를 맡았었는데, 그리고 근데 이건 좀 흐지부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정당의 뭐 대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고 변웅전 아나운서의 공식 활동의 어찌 보면 마지막 활동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송인 출신에서 이후 정치인이 됐고 그리고 정치인이 된 이후에 한 인터뷰에서 그런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아나운서도 정치도 결국 말로 하는 직업이고 사람이 하는 직업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국민들도 제가 아나운서 출신으로서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변웅전 아나운서의 타계 소식에 한국 아나운서 클럽은 추모 성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에만 해도 클럽 행사에, 그러니까 우리 아나운서 클럽 행사에 지난 3월에만 해도 참석을 해 주셨었는데 갑작스런 이런 비보에 정말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대한민국 방송사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아나운서계에 큰 별을 잃은 것 같다라고 아나운서 협회가 그렇게 추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아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변웅전 아나운서 이름을 다 기억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끝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nap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